제2의 테슬라라고 생각하는 중에 니오라는 전기차 네. 기업이 들어보셨을 것 네, 같은데 들어봤습니다. 프리미엄 제품 프리미엄 위주로 ET7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네. 테슬라 모델 S와 경쟁하기 위한 자동차라고 보여질 그렇죠. 정도거든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마진율이 높은 이유가 프리미엄 제품밖에 없다. 모든 공급망에 생산한 것들을 해서 하나로 일치시켜버리니까 싸게 할 수 있는데 네. 중국의 무서운 점이 기업별로 분업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아. 그래서 중국이 결국에는 내수만으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연합뉴스 경제TV 곽수중의 경제 프리즘입니다. 요즘 정시를 이끌고 있는 주식 종목 중에서 이 배터리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거의 뭐 1분기 우리 시장의 장세를 이끌고 있다라고 뭐 조정은 받고 있습니다만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터리 시장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2차 전지 시대가 도래할 것은 분명하고요. 전기자동차, 로봇, 드론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에서 이 배터리 원형이든 각형이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과의 경쟁력, 기술 격차 등에서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반도체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이주환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배터리 시장의 향후 사이클, 순환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었는데 그 예측치가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주환 연구위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뭐 반도체 이야기는 그동안에 짚어주신 대로 아직까지 상황이 가는 것 같고요. 2차 전지 분야 연구도 조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이 아니죠.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어떻습니까? 2차 전지 분야. 2차 전지는 아무래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네. 원래 공급 과잉의 이슈가 있는 데다가 네, 그렇죠. 세 가지 대외적인 악재들이 같이 터졌기 때문에 좀 네. 심각한 상황에 들어있는 것 같고 배터리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사실은 최종 소비재는 일반 소비자이기 때문에 앞에 그 세 가지 요인 중에서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효과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원자재 네. 가격 인상이라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도체랑 다른 것들은 공급 과잉 이슈가 아직은 없다. 또 하나는 각국 정부가 여전히 친환경 자동차 확대를 위한 정책에 좀 더 네. 강화를 하고 있다. 이런 예. 부분들. 그다음에 내부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특히 미국을 네.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뭐 전기차 완성자뿐만 아니라 소재나 배터리 혹은 셀을 만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러브콜이 지금도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보다는 좀 상황이 틀리죠.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연간 전기자동차 판매 대수가 작년에 1,000만 대를 넘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최대치를 경신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또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세요. 우리가 지금 중국과 어느 정도 기술 격차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LNF,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SK온 많은 전지, 포스코 케미칼까지 있는데 중국의 CATL보다도 지금 총량 규모에서는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과연 바이두라든지 CATL하고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 양적인 문제 가지고 있냐. 이거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근무하고 있는 포스코 경영연구원에도 네. 그 배터리 3사를 거쳐서 중국 전기차 회사까지도 섭렵을 했던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종종 같이 티타임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네. 우리가 CATL 하면은 뭐 양으로는 뭐 1등이라고 하지만 네. 아직 실력이나 진로는 한국 업체한테 뒤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네. 보통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언론에서도 그런 뉘앙스로 하지만 본인이 네. 볼 때는 기술력도 이미 한국을 앞섰다라고 얘기를 단언을 하더라고요. 네. 그게 뭐 물론 여지까지는 LFP 위주기 때문에 네. 어차피 한국 기업들은 LFP는 오랫동안 하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이제 뒤늦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이해가 되지만 사실 삼원계 같은 경우도 아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네. 2020년도에 이제 화재 사건 이후로 좀 주춤을 했었죠. 네. CATL이. 그래서 그 후로 좀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일부 수주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NCM 3원계도 우리보다 앞섰다라 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전반적인 밸류체인 상에서 본다면 CATL이 한국보다 오히려 조금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방금 3원계 말씀하셨는데 3원계는 NCM이라고 정의되죠. NCM하고 NCA 계열이 있는데 예. 그쪽은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로 보면 국내 3다가 어디 앞져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그런데 단순히 이제 소재 측면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배터리가 있고 배터리 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네. 그것이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기까지는 몇 가지 이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모듈로 먼저 구성을 하고 예. 다시 팩을 만들고 네. 그다음에 자동차에 탑재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 부피를 줄이고 그다음에 좀 더 컴팩트하게 배터리를 탑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셀투 팩이 있고 네. 뭐 셀투 셰시가 있고 이런 예.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간에 뭐 모듈 같은 걸 생략하고 바로 팩으로 간다. 예. 궁극적으로는 팩마저도 더 만들지 말고 아예 그냥 자동차 셔시에 직접 배터리를 붙여버리죠. 탑재한다 했을 예. 때 그런 쪽의 기술이 가장 앞서 있는 게 CATL이고요. 음. 이미 양산 단계에 있는 상용차에 이미 그 기술들을 이미 서서히 탑재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다른 뭐 배터리 업체들은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상용 단계까지 가 있지는 않은 걸로 볼 때 네. 단순히 셀을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전체 전기차 생태계까지 완성되는 과정까지 봤을 때 훨씬 앞선 기술들을 먼저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경제에서 이 규모의 경제를 이야기할 때 또 이 규모의 경제가 결국 범위의 경제로 가고 범위의 경제가 이제 밀도의 경제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양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자위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양이 넘쳐나면 질적인 부분도 많이 개선되는 것 같다. 그만큼 임상 실험을 많이 하니까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LFP, NCM 그 차이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리튬을 사용한다는 것은 다 공통적인 상황인 거고요. 네. 이제 LFP는 가장 값도 싸고 또한 지구상에 많이 존재하는 철을 이용한다는 것 그런 특성이 있는 반면에 예. 이제 우리 니켈 베이스로 하는 삼원계에 비하면은 전류 밀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용량을 크게 만들기 힘들다. 그러니까 셀 하나의 용량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성능 주행거리 긴 쪽에는 사용하기 어려워서 네. 짧은 주행거리 뭐 도시에서만 이동한다든지 그다음에 중저가 차량에 많이 쓴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고 네. 있는데 예. 반면에 장점은 화재가 잘 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물질 자체가 네. 인화성, 발화성 이런 것들이 NCM 니켈 계열에 비해서 훨씬 낮기 때문에 예.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국내 3사가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제 니켈 코발트 베이스로 하는 삼원계 점점 니켈의 함량이 높아지면서 성능이 네. 높아지고 있는 오, 건데 네. 성능은 정말 제일 높습니다. 네. LFP보다 훨씬 성능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배터리 용량으로 주행거리가 길게 나올 수 있는 네. 것이고요. 반면에 약간 특히 파우치형의 같은 경우 화재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화재를 줄일 수 있을까, 안정성 높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고민거리이긴 한데 네. 그다음에 가격으로 보면 LFP가 아무래도 철이라는 물질이 니켈이나 코발트보다 훨씬 저가의 소재이기 때문에 가격 면에 있어서는 LFP가 훨씬 우세하다. 성능 면에서는 NCM이나 NCMA 3원계, 4원계가 3원계가 유리하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가장 고가 차량을 타겟팅했던 게 테슬라거든요. 네. 모델 S라는 게 현존하는 전기차 중에 가장 고가의 가장 고성능 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한 테슬라조차도 이제 중저가 모델 라인업에 LFP를 채택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무조건 NCM 3원계만 가지고 시장에서 우리가 선도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했던 그런 전략 자체가 이제 수정돼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런데 LFP 시장을 보니까 이미 중국 기업들이 이미 다 점령을 하고 있어서 이 시장에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고 뚫고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사실은 새로운 고민거리가 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주행거리 무조건 높은 것들을 선호했던 게 초기 전기차 시장 유저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니켈 함량을 높이면서 주행거리를 뭐 200km, 300km, 400km, 심지어는 지금 600km가 넘는 자동차까지 등장을 했는데 네. 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 봤을 때 과연 한 번 충전을 600km를 가야 될 만큼 장거리를 운행하는 횟수가 1년에 몇 번이나 있을 것이냐. 휴가철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네. 대부분 출퇴근용이면 아무리 멀어도 100km가 넘지 않는다. 그런데 보통 집이거나 회사 중에 한 곳 혹은 두 군데 다 하는 충전 시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굳이 500km, 600km의 고성능 주행거리가 긴 차가 필요하냐? 200km만 충분하다라는 것들이 처음에 차를 사지 않았던 사람들의 기대치는 400, 500이지만 네. 한 번 전기차를 몰아본 사람이 두 번째로 구매할 때 기대치는 200km, 300km면 된다라는 그 분석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설문조사 결과인데 그러다 보면 LFP가 지금 200km 정도는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심지어는 이제 사원계로 약간 첨가물이 들어간 것들은 좀 더 고성능에서 300 근처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굳이 화재 가능성이 높은
3원계, 4원계보다는 LFP로 가더라도 충분하다.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네. 이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미국 같이 굉장히 광활한 곳에 장거리로 가야 되는 혹시 아니면 상용차, 트럭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롱 레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LFP가 커버하기는 어렵지만 네. 도심 위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출퇴근 위주의 고객이라면 LFP에 갖고 있는 성능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어서 네. 앞으로 사실 좀 더 복잡한 구도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CATL 이야기를 조금 더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포드 자동차가 디트로이트 미셸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30억 달러 규모입니까?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제가 알고 있기로 또 로렌스 캔자스라고 하는 곳에 파나소닉이 또 배터리 회사를 지금 건설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 내에 투자하고 있는 이 회사들을 보면 결국 IRA 법안이 통과되면서 대규모로 지금 미국의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데 CATL이 투자하는 규모와 SK온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또 LG 에너지 솔루션 또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 진출할 때의 그 비중, 협력 회사와의 어떤 경쟁 구도 향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계획이 완성돼 있거나 네. 이미 공장 건축이 시작된 규모로 보면은 한국 기업들이 훨씬 앞서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번에 포드하고 CATL이 합작을 하는 게 1단계가 아마 25, 27기가와트 정도 규모이고 네.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45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건데 네. 이미 LG 엔솔 한 회사만 하더라도 지금 공장이 가동 중이거나 지금 이제 공장을 짓고 있는 걸 다 합치면 그보다 몇 배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예. 이미 사실은 미국 시장은 선점을 하고 있다라는 예. 것은 저희들이 뭐 고민하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단지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합작 회사 형식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렇게 뭐 5대5의 지분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점차 미국의 IRA법 혹은 그 시행령과 그 후속 법을 통해 가지고 네. 좀 더 미국 프렌들리한 법 쪽으로 좀 법안들이 이제 개정이 돼 나간다고 하면 네. 자 50대 50 합작이라는 이 회사가 과연 완전 미국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 가능성 리스크가 있다. 반면에 지금 CATL 같은 경우 100% 포드의 지분을 가지고 본인은 기술만 이전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기술 이전이라는 입장에서 이제 중국 정부의 문제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얘기가 제재가 나오긴 있을 수 하지만 있겠죠. 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네. 별로 걸림돌이 될 만한 소지를 없앴다라는 전략이어서 네. 이것이 과연 뭐 중국 애들이 사실은 뭐 그런 미국하고의 협상력이 딸려서 과연 100대 0으로 했을까 아닐 것 같다. 좀 더 긴 호흡에서 봤을 때 남들보다 앞서 있는 세이프한 전략으로 간 것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미국 IRA 법안의 그 본질은 야 원자재건 뭐건 중국산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 중국제야, 이거 미국제 아니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극복할까요? 저도 그 부분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배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 소재를 다 포함하고 있어서 네. 어쨌든 2024년까지인가는 40%를 맞춰야 되고 해마다 10%포인트씩 상향이 될 텐데 네. 결국에는 초기 단계에서는 CATL이 기술만 준다라는 게 뭐 말이 기술인 것이고 결국 본인이 갖고 있는 소재나 모든 공급망들을 다 활용하겠다는 얘기일 예. 건데요. 완성만 최종 예. 제품을 미국에서 하겠다는 얘기일 건데 네. 당장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종래에는 어떤 전구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양극재 소재까지 공장들을 미국 쪽에 같이 와서 그쪽에 짓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그때도 사실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중국 자본으로 지어진다고 하면 나중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려면 또 자본 자체를 미국 자본을 활용하되 본인들의 실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로열티를 받는다든지 네.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고민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종래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이슈가 나와서 미국 정부가 IRA 법안을 만드는 하나의 그 트리거 역할을 했다면 결국 반도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게 휘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천적인 어떤 기술 문제는 차치하고 재료 공급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정부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외교 문제, 경제 문제가 어떻게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될지까지 가는 것 같아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양쪽으로 매장량으로 따지면 아마 북미 지역에도 상당량이 묻혀 있을 텐데 개발을 못하게 했죠 정부에서 그렇죠. 의도적으로 환경 문제 때문에. 아끼고 예. 있었던 거죠 자원 네. 자체를.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 리튬하고 니켈이 가장 핵심적인 그렇죠. 광물인데 지금 한국에서도 뭐 한국에서 소재 쪽에서 가장 광산 쪽에 앞서 있는 건 아무래도 포스코 그룹 쪽이니까 네. 포스코 홀딩스가 사실은 염호도 아르헨티나 갖고 있고 그다음에 호주 쪽에 있는 광석도 이제 광산도 갖고 있어서 그쪽에 이제 계속 개발하고 있지만 네.
결국엔 미국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생산하고 그쪽에 채굴한 것들의 비율이 얼마 정도 이상을 맞춰야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부분이 종래에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배터리 3사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의 회사하고 합작을 한 것 위치가 지금 캐나다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자원을 먼저 이쪽 활용하겠다라는데 캐나다는 사실은 뭐 거의 북미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네. 아무런 문제가 있지 않은 그렇죠. 지역일 것이고 근데 얼마나 거기에 양이 원하는 만큼 매장량이 있을지 또한 실제로 채굴을 할 수 있는 양이 될지는 모르고 퀄리티가 얼마나 되는지는 그렇죠. 아직 검증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시발점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량이 아직도 미국 역외 지역에서 들어와야 되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막아버리면은 지금 뭐 중국을 견제할 뿐만 아니라 아예 자국 내 배터리 전기차 업체 모두 할 것 없이 생산을 할 수 없는 하더라도 다 보조금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네.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간 조절을 아마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멕시코, 미국, 캐나다 쪽에 있는 광산을 개발을 좀 속도를 내면서 네. 본인의 자금력이 높아지는 것에 맞춰서 그 퍼센트 비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한국 소재 기업이나 배터리 셀 기업들도 그런 것들을 좀 굉장히 발빠르게 준비를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우리나라 공장을 밖으로 내보낸다 그러면 여기에는 일자리 없어지고 소득 줄고 출산율 더 낮아지고 뭐 거의 기술적인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없는 공공화가 돼버리는 공공화, 거죠. 예. 도시 공동화처럼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사실은 지금 들어서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빠르게 강한 정책을 내놓는 이유가 반도체 생산 공공화가 발생을 이미 했기 때문에 했죠. 그 문제를 뒤늦게 파악을 했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생산은 이미 바깥에 미국을 제외한 바깥에 네. 있었고 미국에는 어떻게 소프트웨어라든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그다음 팹리스 같은 설계 기술만을 갖고 그다음에 서비스와 금융만 가지고 있었는데 네. 미국이 사실은 그건 뭐 하루 이틀에 된 것은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서 3차 산업 위주로 재편했던 건데 그렇죠. 그것이 이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네. 기존의 사실은 WTO 체제가 잘 돌아갈 때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슈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별로 없었을 때는 네.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이런 것들이 점차 무기화되고 그다음에 정치화되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생산 기지가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피부로 느끼는 상황인데 네. 이제 그거를 자국 기업들로 하려다 보면 10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예 없거든요. 배터리 기업 자체가 미국 기업은 없고 당연히 그러니까 소재 기업도 없고 네. 반도체 기업은 그나마 뭐 인텔, AMD 가서 팹리스도 있고 일부 뭐 마이크론 같이 뱃머리 기업도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기반이 있긴 하지만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예 기반이 없는 상태 하다 보니까 외국 기업들이 공장을 자국이 짓게 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국내 자국 기업 가운데 로컬 기업 가운데 배터리도 만들고 그다음에 소재도 만드는 업체들을 이제 키우겠다는 얘기인데 그 사실은 새로운 큰 기업이 생겨가지고 또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갖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내 기업들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일정 부분 페이버릿을 주기도 하면서 협력 관계가 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자금률이 생긴다고 하면 아마 네. 외국 기업에 대한 특혜는 점차 축소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국에서 한번 겪었던 적이 있잖아요. 네. 저희들이 중국 시장에 처음에는 시장 점유율이 국내 3사가 1위였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서 안 되겠다. 우리가 왜 소재만 하느냐. 직접 셀 만드는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외국 업체들 특히 한국 업체들의 배터리는 여러 가지 네. 이유 뭐 발화 위험성 어쩌고 저쩌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한국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 보조금 주지 않겠다. 이 정책이 몇 년 동안 되면서 그렇죠. 거의 철수하다시피 시장 점유율 완전히 바닥이 돼 버렸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이에 BYD라든지 CATI라든지 중국 로컬 기업들이 엄청나게 치고 올랐던 건데 이게 과연 중국에서만 일어날 것이냐? 저는 똑같은 상황이 미국에서도 종래에 발생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면서 좀 우리는 지혜롭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럽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안 여쭤봤습니다. 유럽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벤츠나 크라이슬러, 볼보나 많은 회사들이 사실 유럽에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도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그죠? 유럽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전체 자동차 시장을 놓고 보면은 유럽, 미국, 중국이 거의 비슷하게 뭐 30% 안팎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네. 나머지가 뭐 10% 나머지 정도가 나머지 글로벌 다른 나라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 세 개 중에서 중국은 뭐 거의 로컬 기업들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유럽의 폭스바겐은 여전히 좀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긴 하지만 네, 네. 뭐 한국 기업이나 미국 기업들이 과연 다른 지역까지 그렇게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단 저희가 중국을 조금은 좀 열애로 한다면 결국은 유럽과 미국 북미 지역 시장이 남게 되는 건데 네. 북미 지역에는 또 굉장히 파워가 있고 지명도가 높은
미국 로컬 브랜드 기업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점유율과 그다음 유럽이나 한국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결국 유럽 브랜드 차량이나 한국 네. 브랜드의 차량들은 미국만큼의 공을 들여야 되는 시장이 유럽 시장일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친환경 정책만 놓고 보면은 미국은 어디까지나 유럽을 뒤따라가는 후발주자 입장인 것이고 네. 심지어는 한동안 이전 트럼프 행정부 때는 중국보다도 뒤져 있는 상황이었죠. 친환경 예. 정책이. 예. 이제 민주당이 다시 그 정권을 잡으면서 굉장히 이걸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 유럽 같은 경우는 흔들림 없이 계속 가장 앞서 나가는 친환경 정책. 그 얘기는 유럽에서 가장 전체 자동차 중에서 전기 자동차의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는 것이 정책적으로는 그쪽에 어쨌든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작년 올해 사이에 나온 정책을 보면은 우리가 기존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저공해 차량도 큰 범위에서 우리가 친환경 차량으로 인정을 해줘서 일정 부분 수혜도 주고 네. 여러 가지 혜택도 줬는데 예. 유럽 같은 경우는 연도가 2030년인가 2035년부터는 어쨌든 하이브리드 계열도 내연기관과 똑같이 처리해서 생산 판매를 금지하겠다라는 네.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얘기는 100% BEV만을 친환경 자동차로 인정을 하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여전히 굉장히 빠르게 시장 성장할 가치가 있고 물론 성장률만 보면은 워낙 기초가 낮았기 때문에 미국이 빠르게 느껴지지만 네. 이미 앞서 있던 유럽 같은 경우도 여전히 그 스탠스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시장 굉장히 중요한데 유럽은 또 유럽 브랜드 차량들이 또 상당 부분 득세를 많이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모델 S는 진출해 있지만 Y나 3 같은 중저가 모델은 아직 거의 그쪽에 상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시피 그래서 한국 기업들도 한두 개 브랜드만이 들어가 있지 올 라인업이 유럽에 다 들어가 있지 못하거든요. 네. 이런 특수성이 있어서 사실은 유럽 시장 공략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만 바라봐서 절대 안 되는 시장은 맞다.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IRA 법안이 있다 그러면 유럽 쪽에는 RMA 법안이라고 해서 핵심 원자재 보호법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보조금하고 다 관련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중국이 보조금을 주다가 우리 현대자동차 보조금 끊어버리니까 결국 우리 배터리 기술도 뭐 더 이상 사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그 핑계를 화제났다 뭐 이런 식이었고요. 유럽에서 볼 때 노스볼트 같은 유럽 회사는 존재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벤츠나 뭐라 그럴까요? 볼보나 유럽계 회사들은 폭스바겐은 자체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는 이야기도 가끔은 하고요. 실현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유럽과 미국의 어떤 전략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 비교해 주신다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다. 지금 전기차 완성차를 만드는 기업 가운데 배터리 내재화를 가장 먼저 발표를 했던 거는 테슬라고요. 네. 그리고 불과 한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폭스바겐이 또 비슷한 내용의 비전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양사가 발표했던 그다음에 플래닝을 좀 용량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은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실행 가능성 일단 제외 논외로 하더라도 네. 타겟팅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2030년도 본인이 이제 생산하려고 하고 판매하려고 하는 전기차 생산 대수 규모를 2천만 대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것조차 달성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2030년도에 지금 테슬라가 기가팩토리에서 직접 네. 생산하는 배터리 총 용량을 이제 3천만 대 분량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테슬라의 정책은 나는 그냥 내가 만드는 전기차의 배터리를 직접 만드는 내재화 수준이 아니라 배터리 프로듀서가 되겠다라는 전략인 거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똑같은 계산을 해보면은 네. 약간 2025년, 30년 정도에 본인의 생산에 필요한 배터리 용량 대비 네. 직접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용량은 절반 수준입니다. 네. 그 얘기는 일정 부분만 내재화를 하겠다라 해서 사실은 폭스바겐과 테슬라의 전략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양사다 기아팩토리 그다음에 폭스바겐의 이제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쪽 공장들은 이제 아마 거의 착공 수준 단계로 가긴 했을 겁니다. 네. 근데 물론 그게 완공돼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기까지는 뭐 2, 3년, 3, 4년 필요할 거고 노스볼트는 아직까지도 규모가 그렇게 크질 않아서 상징적인 의미는 있고 차세대의 여러 가지 협력 관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여전히 국내 3사들도 기회가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그 내재화의 전략의 핵심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전성인 것 같거든요. 배터리의 안정성. 자기가 기술 개발해서 자기가 장착을 시키고 뭐 샤시에 하든 또 아니면 뭐 팩에다 패키지에다 하든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사고가 덜컥 나버렸다 그러면 그 전기차 자동차 회사는 그대로 제가 볼 땐 추락할 것 같거든요. 그런 위험 가능성을 안고 자동차 회사가 스스로
100% 내재화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도대체 어떤 자신감으로 그렇게 나올까요?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네. 현재는 예를 들어 자동차는 테슬라 건데 배터리는 LG 엔솔 거다 예를 네. 들어서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어쨌든 법적 문제가 가볼 수 있죠. 많은 경우에는 사실 배터리사 쪽으로 결함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약간 어떻게 보면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테슬라가 만든 배터리가 탑재된 테슬라의 자동차 전기차다 예를 네. 들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무조건 그 책임 소재는 테슬라가 지게 있는 상황인데 네. 결국에는 현재까지는 배터리가 공급 부족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과잉이고. 상황이 완전히 달랐던 건데 예. 배터리는 그러면 언제 그러면 공급 부족이 공급 과잉으로 될 것이냐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당분간은 공급 부족 현상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기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완성차 입장에서는 빠르게 시장을 어쨌든 차지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시장 점유율을 빨리 높여야 되는. 네. 그래서 마진은 좀 논외로 치고 일단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왜냐하면 자금 여력이 있다면은 생산량, 판매량을 늘려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갖고 그 후에 내가 어느 정도 시장을 차지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마진 위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자동차 판매는 현재는 거기서 어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바틀렉이 되는 것들이 배터리나 배터리 수요 쪽이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무조건 자동차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의 리스크를 좀 안더라도 배터리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가는 건데 이제 배터리 공급 부족 현상에서 과잉으로 갈 때 시점쯤 되게 되면은 네. 이때 돼서 사실은 기업별로 전략이 좀 차별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안 하고 완전 독립자 회사를 한다든지 네. 본인의 자회사 배터리 회사의 합작으로 다시 간다든지 뭔가 약간 위험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런 걸 다 보험사에 떠넘기는 방법이 있죠. 보험을 네. 통해 버리면 어쨌든 내 소재가 하더라도 돈은 보험사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건 또 다시 저희가 뭐 다시 재보험사를 통해 가지고 해지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금융이라든가 법령 부분은 약간 조금 더 뒤쪽으로 가야 우리가 좀 고민거리가 될 것 같은 게 이제 자율주행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뒤에 일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배터리가 공급 부족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물량 확보 쪽에 좀 더 포커스를 하는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 배터리에서 또 다른 그 인공지능 역할을 하는 게 BMS라고 하는 소위 시스템 반도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배터리를 매니지하는 이 반도체 시스템을 배터리 회사가 만들지를 못하고 또는 우리 삼성전자가 만들지를 못하고 미국계 회사나 이탈리아계 회사나 유럽계 회사가 지금 만들어서 이거를 공급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뭐 생각이 있으십니까? BMS 부분에 대해서. BMS가 정말 중요한 게 예. 지금 뭐 환경 문제도 있고 코스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배터리 용량을 늘릴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죠. 주행 거리는 늘려야 되는 미션이 있는 거다 보니까 그걸 얼마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최적화를 시켜서 같은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도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느냐. 네. 그거까지 최근까지는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사실은 테슬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내연기관 자동차 연비를 말하듯이 그렇죠. 전기 자동차는 전비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네. 킬로와트 아워 그러니까 단위 킬로와트 아워당 몇 킬로미터를 주행할 수 있느냐. 요걸 전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 분석을 했을 때 그때는 일단 전기차 모델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긴 하죠. 예. 그래서 그때 보면은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는데 이제 2년 반 정도 사이에 거의 대부분의 완성차 브랜드들이 전기차를 출시를 했고 네. 그다음에 다양한 모델 라인업을 만들어서 최근에 제가 사실은 뭐 전 세계 모든 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의 가장 큰 자동차 빅마켓 중에서 가장 다양성이 높은 것은 여전히 유럽일 수밖에 없는데 네. 유럽의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전기차 모델들을 좀 전비를 비교 분석을 해본 결과 네. 1위가 테슬라가 아니더라고요. 어디 폭스바겐이었습니까? 제가 1위부터 5위까지를 한 회사가 몽땅 다 차지하고 있어서 깜짝 예. 놀랐었는데 그게 르노였습니다. 아, 르노. 역시 그래서 이탈리아계. 보면은 예. 제가 36개의 프랑스, 구체적인 브랜드 모델을 제가 분석을 했을 때 탑 5를 차지하고 있던 것들이 1위는 르노의 자회사인 다찌아라는 회사, 네. 결국에 르노 그룹인 거고요. 예. 2위부터는 5위까지는 다 르노 직접 브랜드였었고요. 네. 그래서 의외로 이제부터는 테슬라보다도 르노 쪽에서 BMS를 비롯한 여러 가지 효율성 측면에서 그러니까요. 기술력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구나.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르노의 타겟팅은
프리미엄, 성능 위주로 가기보다는 네. 효율성 위주로 간다는 얘기는 친환경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에너지 컨수미션을 줄이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좀 더 미래를 바라본 전략으로 르노는 준비를 해왔구나라는 예. 느낌이 있었고 르노와 기술 제휴 상태인 닛산은 사실은 또 달라요. 네. 닛산 자체 모델들은 훨씬 더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다는 걸 보고 있어서 저도 좀 새로운 유럽 브랜드들이 어느새 이렇게 따라왔고 일정 부분은 벌써 앞서 있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네. 흥미로운 대목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이주환 연구위원께 말씀을 여쭤보면서 저도 이게 뭔가 이 진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했다는 그런 느낌이 딱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독일이 중국에 상당히 밀착된 경제를 지금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1대1로 육로로 통하는 이 경로 과정에서 지금도 몽골에 가면 7월 달에 나담 축제라는 거를 하는데 많은 독일 관광객들이 그 차를 몰고 와서 중고차를 몰고 와서 몽골에서 팔고 자기들은 비행기 타고 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는데 약간 벼룩시장 같은 거, 벼룩시장 자동차 같은 벼룩시장이.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독일과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의 관계, 또 독일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관계를 봐서도 결국은 14억 시장이라고 하는 이 시장을 독일이 그냥 놔둘 리가 없다. 그러면 미국도 여기에 뭔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건데 미국은 그런 입장이 아니라 지금은 IRA 법안을 만들어서 우리 쪽으로 와라. 지금 뭐 공급 부족 반도체 겪어보니까 이 도저히 안 되겠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기술 다 훔쳐가고 다 뺏겨가고 우리 기술자들 다 사가져가고 몸값 3배 주면서 이런 상황은 도저히 공정 경쟁에서는 우리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다는데 그럼 유럽 쪽에서는 중국에게 기술적인 측면, 양적인 측면, 시장적인 측면에서 어떤 전략과 전술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굉장히 큰 화두를 던져주셨고 예. 지금 질문 어떻게 보면 비단 전기 자동차만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렇죠. 약간 국가 경제 전략의 좀 미국과의 스탠스가 다른가를 사실은 좀 같이 보자라는 통상을 이제 느낌이 전문하시게 있어서 되니까. 예. 사실은 유럽 쪽의 전략을 제가 사실은 미국이나 한국, 중국 같이 이렇게 딥하게 들여다볼 기회는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이제 외부에서 제가 통상 관련된 세미나 포럼에도 많이 불려가지만 대부분 중국, 미국 간의 관계, 그다음에 한미 관계 뭐 네. 이런 쪽에 주로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유럽 쪽은 어느 정도 관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영역이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 일단은 자동차 시장이 우리가 오늘 주제이다 보니까 네. 자동차 시장을 전 세계를 3등분하고 있는 건 유럽과 중국과 미국이다. 자,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자국 시장을 중심으로 네. 빠르게 커가고 있다. 예. 현실이고. 근데 외국 업체 가운데서 유일하게 중국 시장에 그나마 상당히 많은 영향력과 또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건 폭스바겐 말씀하신 그렇죠. 독일 기업이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기업들은 사실은 그만큼의 영향력은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은 여전히 거기도 마찬가지 미국 로컬 기업들이 득세하고 있는 시장이다. 네. 사실은 미국 차들이 외국에서 잘 안 팔려 인기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연비가 형편없거든요. 그다음 너무 커도 주정차기가 불편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 같이 땅덩어리가 넓고 그다음에 광활한 대지를 갖고 있는 곳에서는 그게 강점이 될 수가 있고 연비는 네. 기름값이 워낙 싸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사실은 유럽이나 한국,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 입장에서 그다음에 고객 입장에서는 미국 자동차는 그다지 매력이 있지 않아서 미국에서 왜 항상 보면 통상하면서 왜 벌써 옛날부터 얘기죠. 왜 한국의 자동차들을 현대기아차 미국에서 많이 파는데 미국의 자동차는 한국에서 조금밖에 안 사느냐? 우리가 무슨 장벽이 있는 게 아니라 안 팔린다. 메리트가 없어 안 팔린다. 이게 예. 사실 핵심이었었는데 네. 그만큼 근데 미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그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선호도도 높은데 네. 미국의 시장 자체가 사실은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 어마어마한 시장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 이렇게 아시아나 중국, 특히 한국, 일본 포함해 가지고 생산을 하지만 중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을 거쳐도 최종제는 미국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렇죠. 일부 유럽으로 갔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네. 한국은 유럽보다는 미국의 최종 데스티네이션 경우가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만들겠다고 하는 것서 한동안은 10년이나 20년 정도는 내수 시장만 갖고도 미국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건데 네. 유럽 같은 경우는 하나로 보지만 결국은 하나의 경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28개 각각 굉장히 많은 20, 30개 나라로 쪼개져 있는데 네. 각국마다 이해득실은 다를 수밖에 없고 경제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다 자국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유럽만 놓고 경쟁을 하자니 너무 힘들어서 네. 어딘가로 눈을 돌려야 되다 보니까
미국 아니면 중국을 결국엔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근데 미국 로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네. 유럽 차들이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 일본 차들이 더 잘 팔리죠. 네. 그러다 보면 선택의 폭이 중국을 버릴 수는 없는 입장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머스트인 상황인 거예요. 유럽 기업들한테는. 유럽 국가들 입장인데. 그래서 미국이 동참해달라, 중국제에 동참해달라 아무리 강하게 하더라도 미국과는 다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고 약간은 중립적으로 해서 중국과도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네. 미국의 전략, 중립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배터리 기술에서도 양적인 측면에서도 질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제 나쁘지 않아. 그다음에 생산 단가 유럽과 미국보다도 월등히 싸. 그럼 전 세계 시장 자동차 시장은 향후 5년 뒤에는 중국이 주름잡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봤었는데 네. 일단은 처음에는 외국 기업들을 환영해서 자국에 유치를 그렇죠. 합니다. 네. 그런데 자국의 로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생겨서 네. 기술력이나 규모가 일정 부분 되면은 네. 외국 기업들을 가차없이 버립니다. 해서 결국엔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고 네. 그래서 중국 본인 내수 시장을 장악을 한 다음에 결국엔 거기서 공급광이 되죠. 워낙 많은 프로듀서도 생기니까 그렇죠. 그 스필 오버되는 것들을 일단 유럽으로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일정 부분 한국이나 아시아 쪽으로 가져오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시장을 노크하게 되는데 예. 그것이 저는 전기차 자동차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네. 미국 시장에 진출한 중국 그 로컬 모델들이 많지는 않을 건데 유럽 시장에 진출한 미국, 중국 로컬 기업들의 모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재미있는 것들이 네. MG라는 중국 브랜드가 있는데 네. 얘는 정말 중저가 모델 위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측면에서 가장 이코노믹한 아까 제가 유럽에 판매되는 전기차를 분석했다고 했는데 네, 네. 가격 측면에서 가장 경제적인 차를 만들고 있는 건 폭스바겐과 중국의 MG 두 개의 사였었고요. 물론 가장 비싼 건 테슬라였었고 그래서 이미 그런 굉장히 싼 차를 만드는 규모의 경제를 하는 기업들이 이미 생겨났다. 그래서 또 재밌었던 거는 우리가 중국 기업 중에 제2의 뭐 테슬라라고 생각하는 중에 니오라는 전기차 네. 기업이 들어보셨을 것 네, 같은데 들어봤습니다. 니오가 유럽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전략이 굉장히 다릅니다. 얘는 고성능 프리미엄 제품 프리미엄 위주로 ET7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네. 이거는 테슬라 모델 S와 경쟁하기 위한 자동차라고 보여질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니오 같은 경우도 내국 용은 아마 싼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유럽은 아무래도 좀 부자 나라들이다 보니까 이곳에서 저가 이미지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같은 중국 브랜드 중에서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중저가 위주로 가는 기업이 따로 있고 네. 고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기업이 따로 있고 이게 네. 무서운 점이 중국 전기차 브랜드는 뭐 수백 개가 될 겁니다. 작은 것까지 하면 얘네들이 한 회사가 분업화하는 게 아니라 기업별로 분업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중국이란 네이션 단위로 보면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분업화가 잘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싼 것만, 나는 고급만 만드는 회사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면 얼마나 그쪽에서의 경쟁력이 높아지겠어요. 그러니까요. 나는 싼 것도 만들어야 되고 비싼 것도 만들어야 하는 애매모호한 입장에 서야 되는 현대 기아차보다는 훨씬 더 그렇죠. 유리한 입장에 서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부품이나 공급망 같은 것들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애플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마진율이 높은 이유가 거기는 프리미엄 제품밖에 없다. 모든 공급망에 생산한 것들을 그래서 하나로 일치시켜버리니까 싸게 할 수 있는데 네. 갤럭시는 80종을 만들어야 돼요. 아주 싼 제품부터 엄청 비싼 제품까지 그렇죠. 각각의 공급망, 부품망, 소재들이 다 다르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한 가지만 했을 때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메리트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네. 이런 원리가 똑같이 전기차의 입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무서운 점이 기업별로 분업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아. 그런 이게 무서운 점에서 결국에는 유럽 시장은 이미 노크가 되고 있고 예. 많은 부분 들어가 있지만 예. 언젠가는 우리가 또 경쟁해야 되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걔네들은 분업화에 돼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게 된다. 네. 그래서 중국이 결국에는 내수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아, 기업별 분업화 이거는 뭐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 산업에 있어서 중국이 생각할 수 있는 제가 만든 용어인데 좀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예, 기업별 분업화 상당히 저 이해가 쉽게 되고 저 상당히 합리적인 표현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봐야 될 게 포스코도 그렇고 관심 있는 국가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포스코가 아주 1990년대 중반부터 아주 이 나라에 공을 들이고 제철소도 짓고 하는 회사 나라인데 인도. 인도도 전기차 시장과 이거를 배터리 시장을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배터리 시장 기술 이야기할 때 인도는 지금 제외하고 미국, 한국, 일본, 중국, 유럽 이렇게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인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비슷한 경우를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 미리 봤잖아요. 네. 타타라는 뭐 그런 거 누가 살까라고 했는데 워낙 내수 시장과 중국만한 규모를 갖고 있는 네. 시장이다 보니까 그곳에 사실은 뭐 국민 브랜드가 돼버리니까 다른 기업들이 그렇게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시장이 돼버렸고 그렇죠. 인도 같은 경우만 해도 굳이 고가 라인업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 돼버리다 보니까 옛날에 중국의 상태, 지금은 중국이 조금 바뀌어가고 있지만 네. 초창기 중국의 경제 모델과 비슷한 상황을 갖고 가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이 되긴 해요. 전기차 시장을 노리는 게 맞는 건지 배터리 시장 위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포스코 케미칼이나 뭐 유미코와 유미코는 한국 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이렇게 소재 측면에서 접근하고 건지 우리가 모든 생태계를 다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근데 저는 인도 시장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는 한 가지 핸디캡이 있다라는 걸 좀 보고 있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유럽에서는 조만간 실시가 될 건데 전기차를 볼 때 결국에는 LCA라고 하잖아요.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네. 결국에는 광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완성차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CO2 총량을 가지고 규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문제는 인도나 인도네시아의 소재 기업이 됐든 네. 자동차 기업이 됐든 뭐 중간 부품의 어떤 제품을 생산하게 됐을 때에 사실 인도나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도 석탄 발전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렇죠. 친환경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 못지않은 사실은 굉장히 악명을 떨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CO2 발생을 안고 이미 시작을 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인도네시아 이런 곳에서 사실 포스코도 양쪽을 다 공을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곳에 공장을 물론 갖고 있고 또 새로 지을 계획도 있고 하죠. 또 니켈 같은 경우도 네. 그곳에 직접 이제 저희들이 생산할 생각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수 시장 위주로 생각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수 시장만으로 충분히 사업성이 있을 경우에는 저는 그건 뭐 오케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인도나 인도네시아 공장을 유럽을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나중에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은 당장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상황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확실하게 전략을 세울 때 네. 이쪽에 공장을 지을 때 이게 뭐 양극재 공장이 됐든 전기차 공장이 됐든 셀 공장이 됐든 네. 확실한 인도네시아 워낙 그쪽 내수 시장이 크니까 나는 내수 온리로 갈 건지 아니면 생산 기지로 갈 건지를 확실한 전략을 세워서 생산 기지고 최종 소비자는 유럽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쪽에 아마 전력 생산과 관련한 것들도 함께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략으로 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유럽 시장 팔 수 없게 되거나 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네. 요거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결국은 인도나 인도네시아가 됐건 우리가 가는 방향은 어떻게 이들을 활용할 것인가를 제대로 정의를 내리고 가야 된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 질문 왜 안 하냐라고 하실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뉴스에서 자주 나옵니다. 배터리 지금 저들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화재가 한번 나면 다른 불은 뭐 불 붙거나 소화기 뿌리면은 진화가 되잖아요. 근데 배터리는 화재가 나면은 다양한 뭐 화학 물질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전해질 때문에 그런 건지 진압이 안 된다 그럽니다. 이 문제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아마 화학적인 문제 같은데. 이게 석유에 기름이 붙었을 때 잘 안 꺼지는 거랑 비슷한 거라 보시면 돼요. 네. 그 자체가 끊임없는 인화물질과 발화물질을 공급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쉽게 발화가 되지 않아요. 불만 끄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배터리 전체가 소진될 때까지는 계속 무한히 공급된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배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이미 타고 나야지만 진압이 되는 상황이 있어서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전기차가 안고 가야 되는 숙명이기도 하고요. 네. 결국에는 화재 자체가 나지 않게 하는 게 전기차나 배터리 업체들의 미션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배터리 업체들은 배터리 업체 자체적으로 얼마나 패키지를 견고하게 하느냐,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냉각 시설들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들, 그다음에 전기차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외부의 긁힘이나 충격으로 인한 화재 발화가 대부분 원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배터리가 있는 그 하우징 자체를 네. 보호해 줄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느냐라는 것들이 네. 최근에 가장 이슈인 것이고 그쪽에 네.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일단 화재가 나는 순간에 그거를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라는 게 고민입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유럽이 앞섭니까? 중국이 앞섭니까? 미국이 앞섭니까? 이거를 자동차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앞섰다고 얘기가 좀 어렵고 네. 이제 2020년도에 테슬라는 이미 이전부터 전용 플랫폼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다른 기존의 내연기관을 만들던 기업들은 2020년부터 비로소 내연기관 플랫폼이 아닌 전기차만을 위한 네. 플랫폼에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전기차만을 위한 플랫폼이 등장한 후부터는 상당 부분 외부 충격에 네. 대한 어떤 보호막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자체의 화재가 일어난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외부적인 충격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좀 아까 BMS를 말씀하셨지만 이제 과충전이라든지 네. 뭐 급속 충전으로 인한 어떤 발화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배터리 자체의 문제거나 솔루션의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만든다고 해결되는 부분들은 아닌 부분이 맞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LFP라는 좀 화재 가능성이 좀 낮은 어떤 배터리를 채용하는 비용이 높아지는 거고 네. 일단 LFP가 화재가 잘 안 나는 것들은 그 물질 자체가 니켈 베이스보다는 화재 자체가 잘 나지 않는 물질, 뭐 인화점, 발화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런 것이고 네. 그러면은 NCM 계열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화재가 나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NCM 계열도 세 가지의 구조가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원통형, 테슬라에서 그렇죠. 주로 하는 원통형이 있고 국내 3사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 파우치형이 파우치형. 있고 삼성이 주로 많이 팔고 있는 각형 각형. 세 가지가 있는데 똑같은 머티리얼을 갖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을 보면 파우치가 가장 빈도가 빈도가 높고 높고. 원통형이나 각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화재 빈도가 낮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통형을 안 사용하고 파우치형을 사용하던 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최근에 테슬라 따라서 원통형 쪽으로 가서 네. LG 엔솔한테도 원통형에 대한 어떤 주문을 늘려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각형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견고함도 있지만 네. 각형은 좀 하나가 크기가 큽니다. 네. 그다음에 셀 하나의 용량이 어떤 원통형의 한 30배 정도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강점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셀의 개수가 작다는 얘기는 소프트웨어도 컨트롤하기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죠. 모델 S의 예를 들어 초창기 모델 7,000개의 셀을 컨트롤했어야 어이구야. 되는데 예. 이걸 각형을 쓰면 30분의 1이니까 한 200개. 200개, 230, 200개 정도만 컨트롤하니까 훨씬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 그러네요. 그래서 각형의 장점이 거기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각형은 그 구조가 이미 크고 단단하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셀 외에 구조적으로 화재를 중간에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네. 화재 진압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셀에서 발화하더라도 이게 하나의 셀 밖으로 케이스 밖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진압이 되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상대적으로 파우치형에 비해서 화재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세 가지 이제 어프로치가 있는 거죠. 화재에 네. 대한 것들은 네. 아예 화재 위험성이 없는 LFP로 갈 것이냐, 네. 구조적으로 자동차를 견고하게 만들 것이냐, 네. 똑같은 삼원계를 쓰더라도 우리가 파우치 대신에 어떤 원통형이나 아니면 각형 쪽에 많이 그런 장점들 활용할 것이냐 이 중에서 이제 전략을 어느 쪽으로 채택할 것이냐가 완성차 업체별로 좀 갈리는 상황인 것이고요. 네. 이제 이 흐름은 조금씩 이제 달라지고 있는데 완전히 하나가 주도권을 잡았다로 말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보면.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2, 3년 지켜보다 보면은 누가 승자가 되어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배터리 공급이 이렇게 많이 늘고 나면 결국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그래요. 아니 전기 때우면 결국 그것도 이산화탄소 반출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수많은 그 원자재들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또 철, 인산 이것도 다 폐활용할 수 있는 리사이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이거를 또 자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느냐 이런 또 질문들을 하실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분석을 했던 리포트가 외국에서 몇 년 전에 이미 나왔었는데 네. 거기서 비교를 했던 거는 내연기관과 순수 전기차를 비교했을 때 네. 제조단에서 발생하는 CO2량과 네. 운행단에서 발생하는 CO2량을 서로 분리를 해서 어느 것이 좀 더 유리할 거냐. 그다음에 과연 이 전기차를 몇 년 정도 운행했을 때 크로스오버가 일어날 것이냐. 네. 요거를 국가별로 분석을 했던 보고서가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전기 자동차가 제조단에서는 월등하게 많은 CO2 배출을 합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일단 뭐 양극재, 음극재 만드는 과정, 그렇죠. 셀을 만드는 과정 모든 네. 과정에 다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무슨 석유화학처럼 막 굴뚝으로 연기가 나와서 매연을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네. 대부분의 사실은 굉장히 그 안에서 뭐 깔끔하게 진행이 되지만 문제는 전기를 사용하는 공역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전기 자체가 아직까지 유럽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국가는 뭐 석유나 석탄 비율이 높다 보니까 네. 전기를 전력 생산단에서 발생하는 CO2량이 굉장히 많다. 네. 이제 요게 결국은 전기차의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CO2량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거고 네. 내연기관은 사실은 대부분 뭐 철강 재료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고로를 만드니까 뭐 전기를 많이 안 쓰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조단은 많지 않지만 운행단에서 많은 매연가스가 발생을 하는 건데 네. 자 그러면은 몇 년 정도 운행을 해야 과연 전기차가 좀 더 왜냐하면 이미 출고 직후에는 전기차가 훨씬 더 많은 CO2 배출을 한 상태에서 출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역전이 될 거냐 중요하거든요. 네. 정말 이게 전기자동차 친환경차 맞느냐라는 것들을 데드 크로스 하는 이거를 작품이죠. 항상 그 이야기하고 사실 토론하자고 하는 많은 분들은 그 부분을 컴플레인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결론은 국가마다 다르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국가마다 신재생 에너지의 에너지 사용, 비율이 비율이 너무나도 또 다르기 다르니까. 때문에 극단적으로 제가 프랑스와 중국을 비교를 해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친환경 에너지 비율이 90%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전기는 친환경 에너지다 생각하면 되고 물론 그게 뭐 사실은 풍력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아직까지는 원자력 비율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프랑스가 높죠. 원자력이 아직까지는 친환경으로 분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이 결국에는 정권들이 바뀌면서 많은 이슈가 될 것 같긴 하지만 네. 왜냐하면 폐기물 이슈 이런 것도 다 따지기 시작하면 그렇죠. 한도 끝도 없는 토론이 있는데 예.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원자력은 친재생 에너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약 마일리지였기 때문에 이제 킬로미터로 환산을 해보면 약 2만 킬로미터 정도 아. 전기차가 주행을 하면 예. 그 이후부터는 내연기관보다 전기자동차가 더 이산화탄소 배출한 총량이 적어지기 시작을 한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크로스오버가 일어난다고 봐서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뭐 2년을 몰지 않는 차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요즘 한 10년 이상을 모니까 그럼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나라는 전기차 친환경적이다 말하는 게 맞는 말이 되고 있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가장 석탄 화력 발전 비율이 높은 나라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미세먼지의 대부분의 원인 제공도 중국이 하고 있는 건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그거 보고 쇼킹을 했는데 17만 킬로미터 정도 운행을 해야 비로소 아이고. 전기자동차의 CO2 배출 총량이 내연기관보다 적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예. 과연 17만 킬로미터를 운행하고 폐차하는 차가 몇 퍼센트나 될까? 예. 5년, 10년이면 차들을 바꾸려고 하는데 상용차는 뭐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승용차가 과연 17만 킬로미터 이상 운행한 차가 몇 대나 될까? 그 얘기는 중국에서 전기차는 아무리 많이 팔아봤자 국가적으로 CO2 총량을 오히려 늘리는 효과가 나타난다. 친환경 정책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은 프랑스와 중국 사이쯤 어디에 있을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는 프랑스보다 중국에 좀 더 가까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프랑스만큼은 아니지만 네. 10년 이내, 5년 이내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방금 말씀 주신 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숨겨놓은 카드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생산하면서 나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결국은 17만 킬로를 가야 크로스오버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비친환경적이고 지구를 해치니까 여기다가는 뭐 관세를 때리든지 아니면 환경세를 매기든지 해서 가격을 아무리 싸게 판다 하더라도 질이 나쁘고 가격은 더 비싸고 비환경적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미지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배터리 산업 말씀을 쭉 나누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면 앞으로의 시대에 드론 이야기하고 무인 자동차 이야기하고 로봇 시대를 이야기하고 4차 산업혁명을 말하는 모든 산업은 유선이 아니라 다 무선인 산업인 것 같아요. 심지어 인공위성도 그렇고 전부 다 태양광 전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배터리 산업 2차 전지 지금은 저희들이 2차 전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3차, 4차 전지의 어떤 개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뭐 외국 리포트나 이런 쪽에서 2차 배터리가 아닌 또 다른 뭐 수소 에너지 말고요. 다른 뭐 배터리 산업이나 태양광 전지 말고 그런 종류의 이야기하는 보고서는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뭐 딴지를 거는 건 아니지만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네. 2차 전지의 정의는 네. 그러니까 1차 전지하고 다르다라는 의미에서 2차 전지인 거고요. 1차 전지는 딱 한 번 충전해서 한 번 방전하면 버려야 되는 게 1차 전지고 그렇죠. 2차 전지는 계속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2차 전지라 네. 그렇기 때문에 3차 전지란 개념은 없는 것이다라고 2차 말씀하시면 될것 전지도 같아요. 한 5년 정도 쓰고 나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건 이제 사이클 특성이 예. 있어가지고 점차 이제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는 좋아지면. 문제인데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이제 반복할 수 있는 사이클을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이클이 결국에는 몇 번 충반전을 반복할 수 있느냐라는 네, 건데 제가 이제 결국에 소재를 연구하는 교수님들하고 그 부분을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아, 예. 자, 지금 저 정도 사이클 수명이라면 네. 10년 쓰기 전에 다 배터리 수명이 돼서 한 번 정도 바꿔야 되는데 배터리가 뭐 몇 천만 원인데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더니 그분들 얘기가 이거는 100% 방전했다 100% 충전해서 데미지를 많이 입었을 때를 가정에서. 가혹한 상황에서의 사이클 수다. 음. 그러면 20%에서 충전을 시작해서 100% 되기 전에 충전을 마무리하는 정도라면은 무한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영구적이다. 그 얘기는 네. 자동차 폐차까지 배터리를 교체할 일은 없다라는 없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참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완벽한 2차 배터리이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1.5 배터리 뭐 그렇게 개념이 잡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은 결국은 그래서 내가 지금 배터리 관련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종목을 들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지금 뭐 가격이 출렁출렁 거릴 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이것도 여쭙고 싶을 것 같아요.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산업을 알고 계시니까 조금 자문을 주신다면. 제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게 이게 그때는 어째 모티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였고 지금은 사실은 뭐 그 용어 자체는 그다지 인기 있는 터미널로지는 아닌 것 같지만 그 미래라고 일단 생각을 했을 때 네. 미래가 됐을 때 여전히 곽강을 받을 수 있고 현존하는 인더스트리지만 네. 여전히 중요성이 퇴색되지 않을 만한 인더스트리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해보고 뽑아보면 네. 항상 탑을 차지하는 두 개가 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네. 그 얘기는 이 회사가 뭐 물론 불량 기업이라면 그거는 우리가 뭐 논예로 하고 그쵸. 우량 기업이라고 한다면 산업 자체가 수요가 문제가 돼서 그럼 퇴색될까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최소한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은 네.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여러 가지 다른 요건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낮아졌다 하더라도 전체 시장 성장이라든지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놓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은 인더스트리 자체가 저는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조금 더 인내를 갖고 지켜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 투자라는 개념은 지금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단기적인, 극단기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전문가들이 말씀드릴 때 투자는 장기 투자, 중기 투자, 단기 투자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환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연구위원께서 지금 주신 말씀 잘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누가 봐도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하는 데도 도움이 되시고 향후의 산업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나라가 어떤 경쟁력으로 앞으로 반도체 이외에 또 다른 하나의 먹거리를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 변호사 교육도 중요하지만 화학, 물리 교육도 중요하다는 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